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뮤팽 보셨나요? 이건 미스테리 범죄 드라마인데 이 천재적인 수준의 도둑인 주인공이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삼엄한 보안을 뚫고 자신이 원하는 보석, 미술품들을 훔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위장술도 대단하고 또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서 보는 내내 와 정말 천재적이다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발생했던 미스테리한 미술품 절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72년 9월 4일 새벽 캐나다 몬트리올 미술관에서 희대의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은 사건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일단 도난 사건 3일 전에 몬트리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방화 사건이 터졌어요. 이 일로 37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게다가 다음날 9월 2일에는 소련과 하키 시리즈가 열렸는데 아시겠지만 캐나다 국민들의 하키 사랑은 정말 광적이잖아요. 근데 경기 결과가 1차전에서 패한 거죠. 당시 국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들의 관심이 방화 사건과 하키 경기에 쏠려 있을 때였고, 특히나 도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 심지어 하키 2차전이 열리면서 캐나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온통 막 축제 분위기였겠죠. 이런 연유로 미술관 도난 사건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난당한 작품들을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어떤 도난 사건이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9월 4일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수상쩍은 3명의 남성들이 몬트리올 미술관 3층 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정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필 그때 보수공사 중이어서 도둑들은 임시 유리벽을 쉽게 뜯어낸 후 순조롭게 진입을 할 수 있었어요. 경보가 왜 안 울렸나 싶은데 천장이 수리 중이어서 보안장치가 해제된 상황이었죠. 이 도둑들은 천장 구멍 밑으로 15m짜리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미술관 2층으로 쉽게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진입 도중 경비원과 맞닥뜨려진 거예요. 바로 공포탄 2발을 쏘면서 경비원을 제압했고 잠시 후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또 다른 2명의 경비원 또한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손발을 묶어서 1층 강당에 감금시켰어요. 이때 이 도둑을 목격한 경비원들에 따르면 긴 머리에 얼굴을 완전히 덮은 스키 마스크를 썼고 총을 든 채 영어와 불어를 섞어서 사용한 것 같아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도둑들은 약 30분간 값비싼 미술품과 공예품을 싹 쓸어 담았어요. 훔쳐가기 쉽게 액자를 부수고 그림만 오려갔고요. 그리고 잠시 후 침입했던 지붕으로 다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체력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짧은 시간에 막 미술관 침입도 했죠. 경비원 제압에 또 미술품까지 훔쳤으니까요. 결국 이들은 계획을 바꿉니다. 미술관 하역장 쪽으로 도주하기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로 하역장 알람이 울린 거예요. 당황한 도둑들은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39개의 보석과 18점의 미술품만 집어들고는 황급히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미술관 발표에 따르면 유명화가 들라크루와 루벤스, 렘브란트, 카미오코로까지 진귀한 작품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특히나 이 렘브란트는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풍경화였는데 그걸 도난당한 거죠. 이들의 작품은 200만 달러로 하나로 26억 원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가치로 그 정도지 현재 가치는 65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도둑들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몇 개의 미술품들은 남기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피카소, 엘그레코, 고야, 르누아르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작품마저 도난당했다면 미술관은 문을 닫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미술관은 곧장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곧 이 그림들이 작물 시장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난품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에는 5만 달러를 주겠다는 보상금도 내걸었어요. 자, 사건 초기에 경찰들은 도둑들이 하필 보안 장치가 해제된 지붕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내부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대변인이었던 빌 벤티는 미술관 그 직원 누구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만약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갔다면 그건 미술관 지붕을 수리하는 외부 작업자들의 이야기가 어디론가 흘러나간 것 같은데? 라면서 외부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발언했죠. 이후 경찰관들도 이 미술관 직원과 작업자들 모두 철저히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사고 5일 전인 8월 30일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이때도 한 사업가 별장에 둔 값비싼 미술품이 도난당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후디 복장에 총으로 무장한 3명의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일하는 정원사를 묶어두고 미술품을 훔쳐갔는데 이때 3사람이 영어와 불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굉장히 미술관 사건과 비슷하죠. 그래서 경찰은 혹시 동일범 아니야? 싶어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연관이 없다고 결론짓고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건 발생 며칠 후 미술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럽인 억양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다짜고짜 맥길대학교 인근 공중전화 부스로 미술관 직원 보내세요. 이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가보니까 어머나, 이게 공중전화 부스 안에 분실되었던 얀 브레겔의 작품 한 점과 보석 하나가 떡하니 놓여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도둑들이 작품 일부를 반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 미술관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림을 지하세계의 작물로 넘기는 대신 원래의 주인인 미술관 측에다가 재판매를 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 측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림을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 범인들의 협상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건 발생 7주가 지난 10월 말 미술관에 서류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속에 도난당한 미술품 전체가 찍힌 사진이 있는 거예요. 도둑들은 이 도난품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현찰 5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로 이게 한 6억 5천만 원 정도예요. 사실 이 그림이 지하세계의 작물로 넘어가면은 앞으로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측은 이 돈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그림을 회수해야 합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보내줄 순 없겠죠. 몬트리올 경찰은 미술관 직원으로 위장한 채 돈을 전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작전을 세워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현금과 미술품을 교환하기로 한 접선 현장은 긴장이 넘쳐 흘렀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접선 장소가 몬트리올을 약간 벗어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관할권이 달라요. 근데 사전에 이쪽 경찰관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관가한 거죠. 마침 접선 당일이었는데 이 작전을 몰랐던 지역 경찰차가 떡하니 현장에 나타납니다. 매복해 있던 몬트리올 사복 경찰관들은 난리가 났고 위협을 느낀 범인은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다음날 도둑들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덫을 놓은 거야? 이후 그들은 잠적해버리고 말았고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한참 흘렀고 경찰의 조사도 대중의 관심도 거의 사라져가던 1973년 초여름 미술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문제의 도난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자,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일단 확인차 관계자가 $10,000를 전달하면은 작품 일부를 돌려받기로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돈을 가지고 오후 2시쯤 약속 장소인 전화부스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자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러면서 막 장소 이동만 시키고 미술품은 되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지 지쳤겠죠. 그래서 에이씨 포기할 무렵 한 호텔의 표지판 밑에 돈을 두고 가라는 최종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두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거래자는 이 돈 한 푼이 라발에 있는 한 모텔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찾나 싶어가지고 경찰이 바로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죠. 그냥 돈만 날린 거예요. 결국 그 전화를 한 사람은 실제 돈 한 푼을 훔쳤는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이용해 미술관 측에 사기를 친 건지 그건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없었고 경찰도 단서나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나마 미술관 측은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200만 보험금을 받기로 합의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죠. 하지만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쵸? 그렇게 시간은 한참 지나서 2019년 당시 수사에 참여하던 알레인 형사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사 당시에는 혐의자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그 몬트리올 특별전시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 스미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스미스요? 몬트리올 예술학교에 다녔다는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건 당시 디테일한 정황을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사건 발생 26년이 지난 1998년 전시회장에서 스미스를 만난 알레인 형사가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게 돼요. 그때 범인들이 지붕에서 철사 밧줄을 내렸거든요. 이러니까 스미스가 아니에요. 그거 나일론 밧줄 이라면서 수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알레인 형사는 즉각 그를 의심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스미스의 집을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보니까 그는 큰 목공소를 운영을 하면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취미로 클래식 자동차를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부가티 초기 모델까지 있었습니다. 수상해하던 알레인 형사가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예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 융자도 없이 바로 집도 사고 이렇게 큰 목공소를 운영할 수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스미스는 자기가 금수저라서 부모님의 돈으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더 이상의 혐의점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하던 중 알레인 형사는 2011년 스미스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자동차 CF 광고였거든요. 한 남성이 은행 금고에서 서류 가방을 훔쳐서 막 도망치다가 격렬한 추격전 끝에 서류 가방 안에서 다빈치의 작품이 발견됩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스미스가 자신을 계속 의심해온 알레인 형사에게 보여주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는 범인이 형사에게 느끼는 이질적인 동지애일까요? 스미스는 왜 이런 광고를 알레인 형사에게 보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레인 형사에 따르면 스미스가 2017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스미스가 3명의 범인 중 주동자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형사는 믿고 있죠. 게다가요, 사실 그들의 배후에는 마피아나 갱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보통 훔친 미술품들은 암거래를 통해서 콜롬비아인이나 러시아인들에게 보내지고 이게 마약으로 교환돼서 현금화한다고 합니다. 즉, 이 $10,000 가치의 미술품을 보내면 $250만 의 마약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돈으로 바꾸는 거고요. 알레인 형사가 꽤나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몬트리올 미술관에서 도난당한 물품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묻자 알레인 형사는 자신이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대신해 주었어요. 자기가 우연히 콜롬비아의 거물급 부자의 집을 갔는데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분명 몬트리올 미술관에서 도난당했던 그 작품이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막 자기 상사에게도 보고하고 인터폴에도 연락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놀라워요. 콜롬비아 경찰들 대부분이 그 거물급 부자 밑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저기 도난당했던 그림들이 범죄 집단 보스 집에 걸려있는 건 정말 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환수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들이 마피아의 보스 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사실 확인은 힘들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자, 몬트리올 미술관 도난 사건은 발생한 지 50년도 더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범인은커녕 분실된 도난품 그 어느 것도 되돌아오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 단서, 정보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요. 미술품은 과거에 사라져버렸고 그 사건들을 조사했던 자료마저 현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날 도난당했던 유수의 작품들은 이젠 누군가의 소유물로 영원히 봉인되어 버린 거겠죠. 과연 작품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글쎄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소더비 경매장. 이곳은 1744년 설립된 이래 미술 경매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무려 500억 원이 넘는 고가의 보석은 물론이고 반 고흐, 모네 같은 유명 작가들의 진품이 바로 이곳에서 거래되기도 했죠. 지난 2018년 10월 그날도 뜨거운 열기 속에 경매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끝에 마지막에 올라온 작품은 풍선과 소녀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이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점점 더 높은 가격을 외치고 있었죠. 그 단위가 금세 억을 돌파했고 어느덧 예상 낙찰가를 훌쩍 뛰어넘은 10억 원에 도달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누가 이 그림을 손에 넣을지 아주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명의 입찰자가 치열한 경쟁 끝에 140만 파운드, 하나로 15억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매사가 봉을 두드렸고 박수갈채 속에서 풍선과 소녀 작품이 낙찰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액자에서 경보가 울리더니 갑자기 그림이 액자 밖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파쇄장치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낱낱이 찢어지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 황당한 상황에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했죠. 파쇄장치는 이 그림을 절반이나 훼손하고서야 멈춰섭니다. 관계자들이 급하게 액자를 떼어내서 작품을 옮겨뒀죠. 아니, 방금 15억에 낙찰받은 이 고가의 그림이 한순간에 그냥 찢겨져 버린 사건. 누가 봐도 테러인 게 분명한데요. 그 당시의 모습을 실제 화면으로 살짝 보실까요? 그대로 사람들은 아예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다 난리가 났죠, 지금 분위기가. 뭐야, 무슨 일이야? 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매장 측은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라면서 당황해했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사건 직후 경매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경비원과 몸싸움을 했다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그는 검은색 선글라스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손에 어떤 작동장치를 쥐고 있었다고 전해져요.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죠. 대범하게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수했는데 그는 바로 뱅크시. 놀랍게도 훼손된 작품의 원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본인의 작품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이 범행을 준비하는 1분짜리 영상을 올립니다. 보니까 액자 속에다가 파쇄기를 직접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써져 있는 문구를 좀 볼까요?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역시 창조적인 욕구다. 즉, 자신의 행위마저도 예술의 일부라고 여기는 거죠. 오히려 그는 이 그림이 절반만 잘려나간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와, 참 이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정말 미술 역사상 유례 없는 퍼포먼스입니다.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럼 그 예술가 뱅크시,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미스테리하게도 그의 정체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진짜 이름, 나이, 생김새까지 모든 게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 있죠. 그나마 뱅크시가 영국의 화가이고 그래피티 아티스트, 사회운동가, 영화감독, 그리고 예술 테러리스트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뱅크시는 자신의 작품을 그 건물 벽 같은 공공장소에 그려두거든요. 그리고 그냥 호련히 사라져요. 이걸로 유명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뱅크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나마 추측이 가능한 건 영국의 브리스톨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또 90년대부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봐서 적어도 나이가 40대 정도라는 그 정도뿐입니다. 뱅크시가 한 다큐 영상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14살 때부터 낙서를 하면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하죠. 뱅크시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의 그래피티 작품인데요. 락카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렇게 거칠게 스트리트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의 활동 초창기에는요,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남겨두면 아니 누가 또 이런 낙서를 했어? 하면서 지워져 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벽화를 남겼다더라 그러면 막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걸 보존해서 비싼 값으로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집주인이 4억에 내놓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뱅크시가 와서 외벽에다가 자기의 그림을 그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이 집이 72억까지 올라간 일도 있었죠. 와, 뱅크시가 뭐라고? 아니, 도대체 이 정도의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그래피티 작가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뱅크시가 기존 현대미술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조롱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면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맨 처음에 소개한 소더비 경매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시는 이 현대미술의 자본주의 형태를 꼬집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나 이 작품이 돈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경매 시스템 자체에 큰 회의감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작품을 경매에 보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보란 듯이 그걸 파괴해버린 거죠. 대단하죠? 뱅크시는 이 프로젝트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림을 경매에 보내기 몇 년 전에 이미 액자 내부에다가 파쇄기를 설치해 뒀어요. 그 후에 이제 뱅크시 지인을 통해서 소더비에다가 그림을 판매하고 싶다고 접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그림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벽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매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그림이 등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액자 밖으로 꺼내져서는 안 됩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었는데요. 소더비 측에서는 처음에 이걸 거절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상을 했을 때 낙찰 가격이 한 3억 원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술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 굳이 뱅크시 조건도 다 들어주고 피날레 작품으로 내세우기는 무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뱅크시 측에서 그러면 판매 금액의 5% 수수료로 더 줄게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도 소더비가 거절해요. 결국 뱅크시 측이 그럼 10% 더 줄게요 하고 올리고서야 이 거래가 성사됐던 겁니다. 그럼 소더비 측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예상하긴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단지 작품에 있어서 액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정도만 짐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경매날 뱅크시가 경매장에 잠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낙찰이 되는 순간 이 파쇄기를 원격으로 작동시키면서 다 그림이 훼손되고 드디어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게 된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소더비 측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완전히 뱅크시에게 당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뱅크시의 이 퍼포먼스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왜냐고요? 그의 원래 목적은 이 현대 미술 시장의 자본화를 조롱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파쇄된 작품은 그날 이후에 더 큰 금액에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저도 알 정도의 그림이 됐으니까요. 작품명 또한 처음엔 풍선과 소녀였잖아요. 이게 사랑은 쓰레기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3년 후에는 무려 원래의 가격보다 20배가 뛰어오른 300억 원에 거래됩니다. 300억 원이요. 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뱅크시가 이런 일명 예술 테러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 번은 돌판에다가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원시인이 소를 사냥해요. 그리고 마트에 카트를 끌고 가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림 하나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서는요, 이걸 무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지고 들어갔고요. 몰래 전시하고 나오는 아주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었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게 가짜인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참고로 작품의 제목은 월마트를 연상하게 하는 월아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으로 그가 뭘 말하려고 했느냐? 미술 작품을 제대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들 그 앞에 가서 엄청 멋지다 라고 했을 테니까요. 지난 2003년 런던에 있는 한 미술관에 뱅크시가 노인 변장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을 몰래 걸어놓고 나와요. 가짜인 게 너무 티나지 않도록 주변 그림과 비슷한 액자를 사용했고요. 또 작품 옆에는 그럴싸한 설명까지 덧붙여놨죠. 여러분, 이걸 그냥 멀리서 보면 평범한 풍경화 같지만 누가 봐도 장난을 쳐둔 그림입니다. 정말 재밌었던 건 이 작품도 사람들이 한동안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했는지 뱅크시가 직접 동영상을 올린 후에야 황당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죠. 참 재밌는데 또 씁쓸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루브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뉴욕 현대미술관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서 그는 한 번씩 몰래 작품을 전시합니다. 다 그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우스꽝스러운 작품들이었어요. 이걸 통해 뱅크시는 유명 미술관들의 위험을 조롱하고자 했던 거고요. 또 한 번은요, 뱅크시가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2013년입니다. 할아버지 연극배우를 고용해요. 그리고 길거리 매대에서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그냥 조금 하찮게 보이게 걸어놓고 팔기 시작하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든 그림들은 단돈 60불, 약 7만 원 정도에 내놓았고요. 자, 아침 11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과연 몇 명이나 작품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겨우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이 총 8장의 그림을 사가요. 그러면 한 56만 원 정도 버는 걸까요? 심지어 그 중에 2작품은 깎고 깎아서 반값에 판매됐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뱅크시가 자신의 SNS에 내가 어제 이걸 한 거다 라면서 정품 인증 같은 그 게시물을 올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때 팔렸던 작품들이 한순간에 10억에서 20억까지 치솟게 되죠. 황당하죠. 뱅크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작품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작가의 유명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꼬집고 싶었던 겁니다. 번외로 지금 여러분 사진 속에 보시는 이 여성은 그날 우연히 뱅크시의 작품 2점을 구입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횡재한 거죠. 뱅크시는 이런 그림만이 아니라 더 큰 스케일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동화 속의 세계가 너무나 환상에 가득 차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화의 대표적인 디즈니와 또 우울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디스멀을 합친 막장 테마파크 디스멀랜드를 개관하게 됩니다. 보통 놀이동산은 입구에서부터 희망의 분위기가 한껏 느껴지죠?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먼저 경찰복을 입고서 무표정한 표정의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다 검사를 하고 검색대를 통과해야 해요. 살벌한 분위기였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디스멀랜드에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근데 원작에서는 왕자님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지만 여기선 호박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전복돼서 사망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죠. 저는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주변에는 기자들이 약간 특종을 찍기 위해서 앞다투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았는데요. 한쪽에서는 회전 목마의 말을 도축하고 있어요. 또 인형으로 된 난민들이 타고 있던 보트가 가라앉는 모습이 연출되고요. 지금 아마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이 놀이공원 자체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또 암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멀랜드 딱 5주 동안 운영이 됐는데 매일 정해진 관객수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두 매진되었고요. 총 15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죠. 놀이공원을 이제 마치고 나서는 그 사용했던 자재들을 난민 캠프를 제작하는 데 활용했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뱅크시에 열광하는지 좀 설명이 되었을까요? 이해가 저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의 작품들은 예술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전쟁 그리고 기득권에 반발하는 강한 성향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품 하나하나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반향을 불러왔죠.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걸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은 그래피티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사실 그래피티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에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뱅크시는 실제로 뉴욕에서 현재 지명수배가 되어 있고요. 뱅크시의 작품 활동은 엄연히 말해서 기물을 훼손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스스로를 밝히고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상당하다라는 뜻이겠죠. 앞서 소개했던 그 경매장 사건도 엄연히 범죄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경매회사 그리고 또 15억의 그 그림 산 사람도 뱅크시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나서서 체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중요한 건 현재까지 뱅크시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오히려 그가 기이한 퍼포먼스를 하면 할수록 그의 작품은 가치가 한없이 올라가고요. 이게 정말 이상한 현상인데 뱅크시의 이름값도 올라가요. 뱅크시란 이름 자체가 이젠 현대 미술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정체성이 좀 크게 흔들릴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엽서 한 장이었는데 엽서 회사에서 뱅크시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엽서를 팔기 시작해요. 한 장에 4,000원으로요. 얼마 후에 원래 뱅크시 측과 계약을 해서 굿즈를 제작하던 회사가 이걸 알게 되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왜 이거 뱅크시 거 네가 쓰냐? 근데 이때 엽서 회사가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을 들어보면 아니 뱅크시 작품은 공공장소에 그려놓는 거 아니냐. 또 웹사이트에 가면 그의 모든 사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당당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곳은 EU 특허청이었는데요. 그들은 엽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뱅크시의 실명을 비롯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어요. 뱅크시가 물론 그동안 여러 수익을 벌어들였죠. 근데 그게 대리인을 통해서 얻어왔다고 해요. EU 특허청은 신원이 이렇게 불명확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줄 수 없다라고 못 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뱅크시 작품들이 우후죽순 저작권이 박탈당하고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은 작품의 권리를 좀 얻기 위해서 뱅크시가 이젠 정체를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뱅크시는 그동안 쌓아왔던 예술 세계, 이 정체성을 모두 무너뜨려버리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EU 특허청의 결정이 이 현대 미술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법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현 시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든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 과연 그는 작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얼굴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꿋꿋하게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세상에 계속 메시지를 던질까요? 오늘 이후에 저희 토요미스테리 시청자분들도 그의 행보에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